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입니다. 지은이는 김웅님이고 펴낸 곳은 서교책방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김웅님은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 언론계 최일선에서 일했습니다.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그였지만 퇴직 후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번역 일을 시작했고 이참에 평생 한으로 남았던 꿈까지 이뤄보자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손에서 일을 놓는 나이 70에 시작한 번역본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인도에 살 수도 없고 약간의 거리를 둔다, 황홀한 사람, 지적 생활의 즐거움, 지식 생산의 기술 등 200여 권이 넘습니다. 늘 문학과 철학을 가까이 했던 그는 일생에 큰 영향을 준 철학자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체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를 집필했습니다. 번역의 영역을 넘어서 기획하고 전문 영역을 넘어서 폭넓게 글을 썼기에 90의 나이에도 현역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장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살아온 날들이다.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내 나이는 70이었다. 다시 내 명의로 된 집을 구입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 70년에서 7년이라고 하니 인생의 10분의 1을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경매로 집을 잃지 않았더라면, 내 집을 낙찰받은 그이가 100만 원이라도 더 값을 올려주었더라면 7년 후에 내 모습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괜한 망상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이 시기를 달수록 환산해보면 900여 개월의 삶에서 고작 80개월가량을 손해본 데 지나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은 달수가 무려 8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말장난 같기는 해도 왠지 모르게 잃은 살에 겪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900개의 달에서 80개의 달을 잃었을 뿐이다. 두 번째는 이자라는 녀석이다. 정확히는 내가 갚아야 할 부채에서 파생되는 이자들이다. 이 또한 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는 매달 이자를 갚아나간다. 빚은 여든이 넘은 삶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부채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저 보름달로부터 인력을 빌려 대지에 발붙이고 살아가며 대기로부터 산소를 빌려 호흡하고 있다. 일상의 광범위하게 퍼진 손때 묻은 집기와 가구들은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이룩한 결과물을 돈이라는 약속된 가치를 지불하고 빌린 데 불과하다. 구입과 소비라는 과정에 공짜는 없다. 공짜를 바란다면 탈세가 되고 비리가 되고 강탈이 되고 만다. 그러니 죽음을 앞둔 나 같은 노인네가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삼시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이자의 금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창피가 아니다. 물론 내가 무계획적으로 방만한 경제활동을 이어온 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빚을 지거나 기존의 빚에서 발을 빼내는 과정에 있거나 배우자와 아들과 딸과 손주들에게 보란듯이 부채를 유산으로 남김으로써 고단했던 삶의 기록을 강제로 재생시킨다. 인생의 본질은 강제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늘린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허덕이는 과정에 있다. 삶에서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일의 삶은 밝혀지지 않은 가능성 하나를 상실한다. 욕망으로 점철된 이율의 등락이다. 오늘의 삶이 선명한 바퀴 자국이 되어 내일의 기억과 영원히 걷게 될 길을 정해버린다. 이 또한 빚의 일종이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부채가 된다. 나는 살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리고 제주도에 새로 짓는 백화점에 투자했다. 백화점 수익률에 따라 매월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백화점은 IMF와 함께 부도가 났고 내가 사는 집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종이들이 나부꼈으며 나중에 가서는 경매로 처분되었다. 경매에서 처분된 집값은 내게 돈을 빌려준 은행과 카드회사 몫으로 배당되었다. 무일푼이 되어 살 곳을 찾았지만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채권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는 제공할 담보도 없었고 직장인도 아니었다. 그 말은 세상이 잃은 살의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겠다고 차갑게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300년 전에 형조판서를 지낸 이의 제사를 지내주는 대가로 어느 문중에 묘막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나를 기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집과 재산을 잃고 가난을 초과하는 파산을 목격하면서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불치의 선고를 스스로 내려버렸다. 1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이 박탈당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마치 당신은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사라져도 관여치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그때의 박탈감과 모멸감이 반사적으로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일깨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아가 무엇을 하며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빈털터리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였다. 희망을 품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도 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봤던 사람은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다. 상실이라는 극단의 망각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랑했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 성취와 희열의 감각은 집과 돈과 그것들을 소유라는 울타리 안에 억지로 편입시켰던 세월을 지켜주지 못한다. 나는 목숨을 잃지 않았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차라리 나았으련만 내 몸은 잠들지도 못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단지 내 이름이 나열된 몇 개의 사회적 서류,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국민건강보험에서 탈락하는 아쉬움을 겪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들 중 상당수는 정직한 손길과 시간으로 이룩한 게 아니었다. 빛과 맞바꾼 껍질이었다. 나는 나를 휘감고 있는 껍질을 지켜내기 위해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나의 삶을 이자로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내 명의로 된 부채들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슬프게도 죽음 이후에도 빚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신용이라는 것, 나라는 개인과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해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평가에서 나의 부채는 나를 증명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세상은 내가 빚진 액수를 통해 나라는 인간을 가늠한다. 내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운용하는 빚을 보면 미래에 얼마를 더 빌려줘도 환수할 수 있을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생산에 도취되어 평생토록 내 삶을 담보로 책정하는 선입금에 취해 있었다. 내일을 당겨 쓰는 과오들이 무한히 반복되었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땀을 요구하지 않는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는 얼굴 표피마다 빚진 횟수를 알려주듯 주름이 가득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빚을 지며 살아가는 까닭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나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쳐 쓰러지고 싶다고 되뇌었을 때 시간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고 말해주었다. 아무도 내게 그 무엇조차 빌려주지 않던 시기에 오직 시간만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시간의 손을 잡고선 나는 천천히 인생의 빚을 갚아나간다. 부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모두가 포기하라는 시점에 전력을 다하는 힘. 1909년 6월 19일, 일본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소년은 대지주 가문의 6번째 아들이었다. 부친은 중의원 의원과 귀족원 의원을 지낸 지역 명사였다. 어려서부터 유명 가정교사들이 소년의 방을 들락거렸다. 부유한 집안 환경이라는 축복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소년은 천부적인 재능과 잘생긴 외모까지 타고났다. 게다가 놀랍도록 빠르고 광범위하게 지식을 습득했다. 세상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면서도 잘생긴 외모에 반해 시기하지 않았다. 그가 저지르는 치기 어린 실수와 황당한 장난마저도 넘치는 재능의 소산이라며 탐복했다. 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완벽한 환경의 지루함을 느끼면서도 모두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도쿄대학 불문과에 입학해 주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공부는 시시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다. 정해진 학문의 길은 비좁은 울타리처럼 답답해 보였다. 소년은 대학을 중퇴했다. 따로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그의 집에는
30명이 넘는 하인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공산주의 서클을 기웃거리며 육악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던 소녀는 이 지루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취미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년에게 고뇌와 절망은 그나마 정체된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흥미로운 장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소년이 타고난 무시무시한 재능은 문학에서도 엇나감이 없었다. 26살의 소설가로 데뷔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극단의 비애와 허물을 다루는 그의 작품에 열광했다. 대지주 가문의 6번째 아들이 자의로 행하는 결핍의 행군의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다. 그의 가난에서 예술가적인 기품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지주 가문에서 말 안 듣는 망나니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리 없었다. 집안에서는 소설가라며 날뛰는 소년을 강제로 결혼시켰다. 소년은 세상이 우러르는 소설가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문이 축적한 재물에 기생해야 하는 자신의 삶의 진심으로 번뇌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여자와 연문을 뿌리며 애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무리를 일으켰다. 그 경험을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에 녹여 발표하면서 일본 최고의 소설가의 이름을 올렸다. 39살이 되던 1948년, 마침내 소년은 몇 번의 시도 끝에 내연녀와 함께 자살에 성공했다. 소년의 이름은 다자이 오사무였다. 1909년 12월, 일본에서 또 한 명의 소년이 태어났다. 소년의 집은 너무 뻔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다. 중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는 처지였다. 소년은 학업을 포기하고 동네의 조그만 전기회사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소년의 첫 번째 직업이었다. 전기회사 심부름꾼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가지고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소년은 인쇄소의 청소부로 들어갔다. 밤에는 광고지에 사파를 그려넣는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다. 휴일에는 빗자루를 팔러 전국을 돌아다녔다. 19살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가 평생의 치욕으로 남았다. 경찰이 그의 외모가 범죄자처럼 혐오스럽게 생겼다며 알리바이가 충분했는데도 범인으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감옥에서도 소년의 볼품없는 외모와 작은 키는 폭력과 차별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감옥은 소년에게 분노의 극치를 선사해 주었다. 그러나 소년의 가슴은 분노로만 채워지기에는 넓고 깊었다. 감옥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소년에게 새로운 빛이 되었다. 자기처럼 힘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열망이 싹트게 된 것이다. 신문기자가 되려 했던 그는 기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요강을 읽고 다시 한번 좌절했다. 그럼에도 신문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소년은 기자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급사 자리에 덜컥 응시했다. 신문을 만드는 일, 나아가 세상에 무언가 보탬이 되는 작업에 자신이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년은 박봉과 세간의 무시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후로 20년 가까이 신문사에서 일했지만 차별로 겪게 되는 아픔에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는 정식 기자가 아니었으며 단 한 번도 회식에 불려나가거나 상여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초대받은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고위 임원은 소년이 못생기고 더럽다며 술도 따라주지 않았다. 정의가 살아있으리라 믿었던 신문사에서도 소년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다. 소년은 더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리라 결심했다.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한 1948년 겨울이었다. 그 사이 소년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으며 내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부업을 하면서도 2년 동안 출퇴근길에 소설을 썼다. 이렇게 완성된 첫 번째 소설을 공모전에 출품했다. 결과는 3등 입상이었다. 소년은 어느새 41살의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마스모토 세이초였다. 다자이 오사무와 마스모토 세이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본 작가들이다. 나는 종종 그들의 삶과 문학을 비교하며 삶의 험난한 기로를 공부한다. 나의 일에서 더는 내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글을 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근원을 떠올릴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면 나는 이끌리든 마스모토 세이초를 찾는다. 다자이 오사무가 예술가로서 더없이 행복한 비극을 자진해서 헤쳐나간 인물이라면 마스모토 세이초는 우리처럼 거부할 수 없는 타성의 운명에 맞서다가 온몸을 얻어맞고 쓰러진 채 기어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41살에 데뷔한 마스모토 세이초는
신문사에서의 직장 생활 외에는 모든 시간을 소설에 바쳤다. 그에게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안겨준 어느 고쿠라 일기조는 등단하고 4년이 지나서 발표한 작품으로 재능은 있지만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주인공의 비극적인 죽음이 평범한 소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큰 사랑을 받았다. 주인공 고사쿠는 마스모토 세이초의 초상인 동시에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기도 했다. 이 책을 계기로 소설가로서 인정받게 된 마스모토 세이초였지만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많았다. 잡지에 소설 몇 편을 발표하는 부정기적인 수입으로는 8식구나 되는 대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47살까지 자신을 천대하는 신문사에서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또 하나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세상의 오해였다. 마스모토 세이초가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그의 학력과 가난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그의 작품이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신문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잡부는 소설을 써서는 안 된다는 시선의 마스모토 세이초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다. 자신에게는 처음부터 문학을 지망할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인가 절망했다. 그때부터 그는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인간성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추리소설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소설가로 데뷔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장편소설을 세상에 내놓는데 이것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나이 50의 소설가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기적을 이루게 된다. 그는 트릭이나 범죄를 묘사하는 기존 장르에서 벗어나 범죄의 사회적 동기와 배경에 주목했다. 그가 겪은 차별과 멸시, 이유 없는 비난이 타고난 인간성을 바꾸기에 충분했던 것을 기억하며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집요하게 추적한 것이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소설은 사회파 추리소설로 불리며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다. 소설가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를 부정했던 세상도 그의 끈질긴 노력에 굴복하여 세이초 이전, 세이초 이후라는 수식어로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낸 소설가의 업적에 찬사를 보냈다. 전에 없던 문학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손끝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신의 첫 장편을 발표한 이래 1992년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30년 동안 마스모토 세이초는 무려 100권의 장편소설을 썼다. 장편과 단편, 논픽션 등을 모두 합치면 정식으로 출간된 단행본만 1,000권에 달했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글을 썼다. 마지막 장편을 끝마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이틀 뒤에 눈을 감았다. 작가로서 마스모토 세이초의 전성기는 60대 초반부터 70대 중반까지였다. 그동안 무려 10번이나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삶은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과의 싸움이었다. 문단과 학계는 싸구려 장르로 일컬어지던 추리소설을 쓰는 데다가 41살이 되어서야 데뷔작을 내놓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명실상부한 국민작가였음에도 사회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이 정권의 미움을 사서 사후의 훈장 하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늦었다고 포기하라는 시점의 전력으로 자신을 발굴하고 등장시켜 우리 곁에 희망의 메시지로 남았기에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아직도 생전에 그가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나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다. 아무도 나에게 소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쓰고 또 쓰는 것 외에는 소설가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들려준다. 그의 고백에서 보편타당한 불굴의 정신력을 확인한다. 간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그를 채찍질하여 펜을 들게 만든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궁리한다. 신문사 잡부였던 41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낸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와 같은 행운이 미처 찾아와 주지 않은 나의 일생에 되묻는 것이다. 그리고 문득 생각해보니 그것은 남보다 늦어졌다. 뒤처졌다. 부족하다 등 증명되지 않은 편견에 굴하지 않은 불굴의 믿음이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버텨보자. 나는 5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늦은 나이에 덜컥 아비가 되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옥편을 뒤적이다가 문득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생각났다. 이소로쿠의 아버지는 56세에 그를 낳고 56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 또한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늙은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소로쿠 56로 지어줬을 것이다.
나도 이소로쿠의 아버지처럼 이름을 50으로 지어줄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내 성이 김이니까 아이 이름은 김오십이 되는 것이다. 발음상 듣기가 그래서 50의 다른 한자인 오도 생각해봤는데 왠지 여자 이름 같아서 포기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아버지는 56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쳤다. 나는 50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용기가 없어 포기하지 않기를,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를, 겁먹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이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으로 몸소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나는 아들 앞에서 힘들어야 한다. 힘들어도 참아내야 한다. 그렇게 궁상맞은 인생을 보여줘야 한다. 늘 술에 절어 맨정신일 때가 거의 없는 아버지였고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도 사주지 않은 아버지이며 공부에도 신경 써주지 못한 죄인 같은 아비였지만 이런 나도 아들 앞에서 단 한 가지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다. 비록 삶을 두려워하기는 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이 글이 나의 증명이다. 나를 읽어주는 한 명의 독자가 그 증명이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편집자와 소주를 마시면서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고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넣고 배시시 웃는다. 그 미소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학자금 대출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중 일부는 위암에 걸린 아버지 수술비로 보탰단다. 대출 상환 기간은 10년. 34이 되어야만 진짜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세상을 배우는 학생이라고 구김살 없이 말하는 그녀에게서 나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청춘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녀가 그날 술자리에서 그 어떤 조명보다 빛나 보였고 바깥의 어둠보다 더 막막해 보였다. 신입 편집자가 짊어진 상환기간 10년을 이소로쿠 아버지의 56년보다 나의 50년보다 작다고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앞이 안 보인다며 주저앉으려 할 때 나는 그녀에게 너는 왜 용기가 없느냐? 너는 젊지 않느냐? 나는 너보다 훨씬 긴 시간을 버텼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속편히 말해버려도 될까?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만 든다. 그렇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온 시간은 행복하지 않았고 내가 살아온 방식들은 올바르지 못했다. 엄밀히 따져서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권할 만한 길이 아니다. 세속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나는 분명 실패자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누군들 포기하고 싶겠는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여건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따름이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만큼은 외면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다.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야말로 여기 적힌 몇 줄의 글이야말로 생생한 실패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가끔은 나의 내일이 텔레비전과 신문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될까봐 겁이 난다. 자기 손으로 자신을 포기한 불행한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른지 생각한다. 어쩌면 나는 그들보다 용감하지 못해 살아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 살아있다는 게 창피하고 아플 때가 있다. 살아있다는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나는 나를 속인다. 절망은 희망을 포기한 이들이 맞이하는 결론이다라는 주문을 외운다. 포기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라고. 오늘과 내일을, 지나간 시간을, 이미 겪어버린 일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10년 후에 나를 상상한다. 내일 아침 눈이 떠질지 안 떠질지 모르는 나이가 됐어도 반쯤은 죽음에 잠식당한 몸이 됐어도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10년이라는 세월, 3650일이라는 날짜, 그리고 87,600시간은 흐른다. 미래는 10년 후가 아니다. 3650일 중 어느 한 날도 아니다. 87,600이라는 시간은 이미 시작됐고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다. 방금 나는 10년 후의 미래라고 여겼던 87,600시간의 일부를 할애해 원고지 10장 분량의 글을 썼다. 미래는 오늘이다. 미래는 매 순간 나를 찾아낸다. 끝없이 나를 발견하는 미래이기에 나는 모든 순간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부과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다.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는 이유는 10년 후의 나를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만날 내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앞으로 10년간 매 순간 좋아할 나의 모습을 원하기 때문이다.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무례한 사람들을 더 자주 겪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보다 걱정과 불안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수도 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용감해지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나는 오늘 아침보다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차 있을 수도 있다. 내일 눈이 떠지면 기적처럼 감격스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렁거릴 수도 있다. 오늘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내일은 기적처럼 용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단념했는데 내일 눈 떠보니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마지막은커녕 난 아직 출발도 안 했던 거구나. 새삼 발견하고 기뻤던 아침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다. 헛꿈 꾸지 말라고 비웃음 당해도 좋다. 그러다 더 늦게 된다는 충고가 하고 싶다면 내 귀에 대고 마음껏 해보라고 놔두겠다. 비겁해지는 것도 지겹고 나까지 나를 비하하는 건 더욱 싫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 아마 안 될 거라는 것을 안다. 가망이 없다는 것도 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이루어진다면 유행에 불과하다는 자기 기만이 떠오를 것이다.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더 잘한다. 구태여 말을 안 했을 뿐 본인 상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 그래도 나인데 어떡하나? 세상이 나를 포기했다고 나까지 나를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버텨보자.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 노골적으로 위선적인 자기암시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치만 사랑하는 걸 어떡하겠는가? 이소로쿠의 아버지가 이소로쿠를 사랑했듯이 내가 나의 아들을 사랑하듯이 나는 내 인생과 꿈을 사랑한다. 그런 내 모습이 사랑스럽다.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생물이다. 나마저 나를 미워하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다. 부끄럽게도 당할 만큼 당했고 숱하게 포기했다. 하지만 이젠 부끄럽지도 비참하지도 않다. 타인의 판단이라는 것에 지겹도록 시달려보고 내린 결론은 스스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충고, 남보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 따위 듣고 싶지 않다. 마음껏 나를 판단해보라고 내버려둔다. 어차피 내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준 세상이 아니다. 때론 가족도 내 이야기를 무시한다. 나를 훑어보는 얄팍한 시선 따위 가치도 없다는 걸 안다. 그게 부끄러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함이 가장 큰 수치라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것이 마음이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다. 내가 나를 기다려줄 것이다. 모두가 나를 떠나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를 포기해도 내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딘들 도착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톨스토이처럼 죽고 싶다. 삶이라는 단어보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나의 오늘이다. 남은 목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짓게 될 표정, 마지막 말들과 흘릴 미소, 영원한 안식에 도달을 스스로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가능성의 중대로 집약된다. 갑작스레 정신을 잃고 싶지는 않다. 밥 먹고 편안히 낮잠을 자다가 조용히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죽음을 의식하고 싶다. 몸과 정신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싶다. 아픈 이별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다. 육신이 마지막 소원을 버티어낼지는 미지수다. 삶이 그러했듯이 죽음도 뜻대로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반사작용인지 언제부턴가 죽음들을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위대한 삶의 끝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했다. 소설 연인의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40살 연하의 남자친구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7년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1989년에 정신을 잃은 듀라스의 육신은 1996년 봄이 되어서야 작동을 중단했다. 그녀의 7년 삶을 반추해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듀라스는 1989년에 남자친구의 품에서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이후의 7년은 듀라스가 아니었다. 담배를 태우지 못하는 듀라스, 글을 쓰지 못하는 듀라스, 도끼 어린 눈빛으로 세상을 노려보지 못하는 듀라스는 듀라스가 아니다. 어느 의사는 말했다.
정신을 잃어 침대에 누워 있어도 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며 생각도 하고 있다고 의사의 진단은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 나는 결국 인간의 정신이 육체 밖으로 나와 물질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장면을 구경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듀라스처럼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오랫동안 망각의 시간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듀라스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이 사육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자리 잡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죽음의 대기소와도 같은 풍경을 매일같이 떠올린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대기소의 침대 위에 기저귀를 차고 누워 죽음의 내방을 기다리는 인원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그러나 여기서도 기도와 응답은 비례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두려워 떨며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이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자기 타살의 주범이 될 것인가? 지금 내 나이라면 죽어도 호상이라느니 천수를 누린 것 아니냐는 말들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다. 나의 오늘은 그간 경험했던 수많은 오늘과 바꾸지 못할 단 하루다. 갓 태어난 생일날의 오늘, 20살의 오늘, 40살의 오늘, 80살의 오늘은 전혀 다르지 않다. 어제보다 못하고 내일보다 덜 소중한 오늘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한다. 그따위 거짓말로 내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살고 싶은 것이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뜻깊은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오늘을 반복하고 싶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이 찾아오게 될까봐 염려한다. 듀라스가 겪었던 침묵과 어둠의 7년은 살고 싶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해답으로 톨스토이의 죽음을 찾아냈다. 톨스토이가 죽음에 내몰린 과정을 진심으로 존경해 맞이않는다. 그가 이룩한 무수한 대작들, 생전에 얻은 전 지구적 명성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의 생애에서 부러운 것은 오직 하나,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지막 오늘에 결행한 자기 타살의 시도뿐이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에 학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농노들의 해방과 자유를 그려낸 작품으로 큰돈을 벌었다. 그 사실이 톨스토이를 괴롭혔다. 그가 쓴 고통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수록 그의 명성과 재산은 증식되었다. 하지만 작품의 진짜 주인공인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그 괴리에서 책임감을 느꼈다. 고민 끝에 저작물에서 얻어지는 인세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위대한 소설가이기 전에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오늘을 망각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가출해서 죽기 전날까지도 밤새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지필했을 만큼 몸과 마음이 강건했던 그였다. 그러나 가족과의 갈등은 톨스토이를 지치게 만들었다. 혹시라도 쓸데없는 짓을 저지를까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단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수많은 독자들의 추앙을 받는 데모노에게 주어진 자유는 세평 남짓한 서재가 전부였다. 톨스토이는 점점 더 고독해졌고 가족들은 톨스토이가 나이 들어 연약해졌다며 그가 평생에 쌓아올린 권위와 판단력마저 빼앗으려 했다. 오늘날까지도 톨스토이 문학의 성지로 군림하며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야스나야 폴야나는 그 자체로 살풍경한 요양원이 되어버렸다. 1910년 10월 27일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 결국 사건이 터졌다. 톨스토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아내와 아이들, 출판업자가 톨스토이의 서재를 뒤졌다. 혹시나 유언장에 엉뚱한 말을 쓰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모르는 재산상의 다른 서류가 있는 건 아닌지 뒤져본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잠에서 깨어나 서재에 들른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목격했다. 늙은 소설가는 경로했다. 배신감과 실망감에 치를 떨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한편이 되어 가장 역할보다 작가로서 사상가로서의 책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얼마나 섭섭했었는지를 거친 말로 토로했다. 새벽까지 가족들과 심하게 다툰 톨스토이는 마음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말이 안 통하는 늙은 아비, 평생 가족 생각을 해주지 않는 무심한 남편의 몰골로 집안에 갇혀 감시당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최후를 기다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그가 추구했던 자유로운 영혼, 무소유를 실행에 옮기자고 결심하며 주치의를 데리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파란만장한 82 해를 버텨온 노구를 이끌고
새벽녘에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간 늙은 작가는 살아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상과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그가 일생의 글로 묘사해온 러시아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다 길에서 죽으리라 다짐했다. 그 다짐은 며칠 후 실현되었다. 1910년 11월 7일 기차에 몸을 싣고 이동하던 톨스토이는 갑작스러운 여행의 피로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급성 폐렴에 걸리고 말았다. 마침 그를 알아본 영무원이 간이역에 임시로 하차시켰고 난로 하나 없는 간이역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맞이했다. 전 세계가 자살이나 진배 없는 대문호의 허망한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톨스토이가 남긴 그 많은 책보다도 그의 죽음이 나에게 더 큰 진실을 가르쳐준다. 나는 지금 톨스토이와 마찬가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병은 사라지고 장수만 남았다. 아픈 장수는 행복하지 않다. 더구나 그 아픔은 내 육신의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족과의 불화, 장수의 소모되는 경제적 갈등, 만에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입어 요양원에 머문다고 한들 난생 처음 겪는 손길에 나의 적나라한 고통과 수치가 몽땅 드러나는 것이 살아있다는 안도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톨스토이의 선택은 어찌 보면 시대를 앞지르는 성견지명 같다는 감동마저 든다. 전국에는 4,000개의 요양원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보다 더 많은 가정에서 이 땅의 숱한 톨스토이들이 몸보다 지쳐버린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솔직해져야 할 때다. 톨스토이가 선택했던 자기 타살이라는 죽음의 한 형태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다.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가치와 그에 이르는 과정이 더는 나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한다. 죽음인들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